춘향전의 중심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중심인물은 춘향전이 성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데 변학도의 방해를 받는다. 이게 핵심적이죠. 그래서 이 셋을 우리는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춘향, 이도령을 주동인물이라고 변학도를 반동인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반동인물. 자, 이들은 어떻게 작품 속에서 기능을 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성춘향은 춘향부터 볼까요? 성춘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서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웅입니다. 영웅. 왜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웅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영웅의 일생, 이른바 영웅의 일생. 자, 영웅의 일생이 어떤 것이었나요? 일단은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고귀한 혈통, 그렇죠? 고귀한 혈통을 지니어야 되고, 또 비정상적인 잉태, 비정상적으로 잉태하고 잉태되어 출생하는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서 버려집니다. 기아가 되죠. 기아가 되고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웅 일생 구조를 우리가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아 버려지고 고난을 당하다가 구출되고 양육자를 만납니다. 다시 또 제2의 고난을 겪게 되죠. 고난을 겪게 되고 제2 고난을 겪은 다음에 다시 또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투쟁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됩니다. 자,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 이른바 영웅의 일생이라고 하고, 이런 영웅의 일생 구조를 가진 것을 우리는 영웅소설이라고 합니다. 영웅소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 밖으로 춘향전은 영웅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고귀한 혈통 맞나요? 성참판의 딸이잖아요. 참판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차관 정도 되는 판서 밑에 참판이니까 차관 정도가 되는 자리니까 고귀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 어머니 월매가 마흔이 되어서 기도를 드려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죠? 나이가 많은. 옛날에는 여자 나이 40이면 폐경이 돼서 임신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청이 어머니도 그렇고 춘향이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비정상적으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산에 가서 빌어서 태어나죠. 그다음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당하는 이 시련은 뭐로 볼 수 있나요? 어떤 사회 제도적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어머니가 월매고 월매는 퇴기고 퇴기라는 것은 퇴직한 기생이죠. 퇴기의 딸은 종모법에 따라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데 따라서 역시 천민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게 시련이 될 수 있겠죠. 그걸 구출해 주는 게 누굴까요? 이도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도령이고, 자, 이도령과 헤어진 다음에 다시 고난을 당하. 이것은 누가 제공합니까? 이는 변학도에 의해서 당하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학도의 시련을 겪고 이겨내죠. 이겨내서 승리자가 되어 신분 상승, 이몽룡과 재회하고 결혼하고 신분 상승을 이루어서 원래 이도했던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춘향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일생으로 봐서 이런 영웅 일생을 산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성춘향은 어떤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금 말하자면 굉장히 양반 자제로서의 품위를 지니는가 하면 기생의 딸로서 포악한 성격을 지니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반의 딸로서 이몽룡에게는 순종하고 불의한 세력인 변학도에게는 저항하여서 정절을 지키려고 하죠. 또 한편 기생의 딸로서는 포악하고 음란한 성향을 지고
그런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짐으로써 양반적 취향을 좋아하는 향수자도 있을 수 있고 서민적 취향을 좋아하는 향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춘향전의 그 향수자들은 매우 다양한 계층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춘향전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양면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요? 어떤 양반으로서 양반의 딸로서 혹은 기생의 딸로서 이 두 가지 신분적 양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춘향은 현실에 매우 충실하면서도 현실을 바꾸는 특이하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현실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시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 당시 신분, 그 현실이라는 신분, 특히 계층의 현실이라는 것은 계층적 문제로서 봤을 때 현실은 매우 공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층 간 이동은 실제로 폐쇄되어 있었죠. 그런데 춘향은 그런 신분 구조를 혁파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그 신분 구조를 와해시킴으로써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 구조를 인정하고 그 신분 구조를 따르면서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몽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몽룡은 어떤 의미에서 춘향의 그 신분적 제약이라는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와 또 개인적 욕구를 우선하는 부정한 관리 횡포를 이겨내고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그 춘향전의 어떤 완성자, 그래서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이몽룡입니다. 즉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이거는 그 어떤 양반 사대부 계층이라는 것이고 개인적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적 능력은 뭘까요? 춘향과 그렇게 놀고도 과거에 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되어 자신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작품의 전반부에 봤을 때는 이 이몽룡이라는 인물이 뭐 그냥 색이나 색탐 말하자면 그냥 풍류남입니다. 그 흔한설은 지금 교원가에서 말하듯이 장안유협 경박자 비슷했죠. 장안유협 경박자 스타일이었죠. 그러나 춘향과 헤어지고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뀝니다.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춘향전의 이몽룡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티피컬한 인물, 전형적인 제자 가인 그럴까요? 제자 가인, 아주 재주가 뛰어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런 제자 가인형 인물인데, 결국 처음에 그런 장안유협 경박자 스타일의 성격에서 완전히 어떤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주의자가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떤 입체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입체적 인물로 바뀌게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 자, 이 둘의 관계, 이들은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개혁하게 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 그것을 가로막는 존재랄까요? 변학도가 등장합니다. 이 변학도는 이 춘향과 몽룡 사이의 사랑을 가로막는 어쩌면 뭘까요? 혼사 장애를 야기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보면은
변학도는 철저히 그 당대의 사회 구조를 지키는 인물, 고수하는 사람, 고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고수하는 사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변학도 하면은 굉장히 나쁜 인물로 그렇게 그리지만은 이 춘향전 거듭읽기에 대본으로 하는 연료춘향 수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의 풍채가 인물이 뛰어나고 풍채가 활달하고 풍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훌륭한 인물이면서도 성질이 괴팍하고 급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게 문제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춘향을 불러다가 수청을 들라 하고 모질게 군다는 것 때문에 아주 포악한 인물로 그려져 있죠. 실제로 그 변학도가 어떤 부패한 지방 수령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춘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행,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재미가 있으니까 변학도 하면은 다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즉 부패한 지방 수령의 전형을, 어리석음과 망상을 드러내서 혐오와 조소의 대상,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춘향전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학도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변학도는 춘향을 핍박합니다. 수청을 들라고 해요. 수청을 들라고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건 변학도로 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변학도가 봤을 때 춘향은 기생이니까. 기생 춘향에게는 어떻게 돼요? 기생 춘향은 당연히 자신이 고유한 업무를 수행해야 돼. 기생으로서의 업무를. 근데 변학도는 춘향을 기생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기생으로 봤기 때문에 기생 점고를 합니다. 점고하는 게 뭔지 알죠? 말하자면 인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생 점고하는데 춘향 스스로는 기생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엄마가 기생이라고 해서 딸도 기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분 계층으로는 천민 계층이지만 직업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춘향은 한 번도 기생 역할을 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그 고을에서는, 남원 부에서는 그 기생의 목록에 춘향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 잡아오라 했습니다. 왜? 변학도는 춘향을 기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춘향을 기생으로 여겼기 때문에 수청을 들게 하는 것은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춘향이가 스스로 기생이 아니고 이도령을 위해 정제를 지키겠다 한다면 그것은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관장으로서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생 춘향이냐 기생이 아닌 춘향이냐에 따라서, 기생 아닌 춘향이냐에 따라서 이 변학도의 행위는 합리화될 수도 있고 부당한 것으로, 이런, 다시 말하면 기생 춘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당한 거지만 기생 아닌 춘향이라고 하기는 부당한 것이다 말이죠. 어떤 변학도는 어느 쪽입니까? 기생 춘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변학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변학도는 춘향전의 어떤 반동인물로서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춘향을 이도령 위에 정제를 지킨 인물로 만들므로써 표면적 주제를 드러내고, 춘향전의 주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합시다. 춘향과 이도령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인물, 즉 혼사 장애를 야기하는 인물로 설정됨으로써 이면적 주제를 드러내게 하는 일을 바로 이 변학도가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춘향전에서는 성춘향, 이도령, 변학도 어느 누구도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인물을 우리는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